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영국입니다. 예. 혹시 지난 시간에 오셨던 분들 계세요? 한 분만 오시고 다 나머지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마이크 소리 때문에 웅웅거려서 마스크는 벗고 강의를 좀 진행을 해도 될런지요? 예,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활에 담긴 선비정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무예의 의미,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인문학이라는 것과 연동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실은 인문학이라는 단어예요. 저도 무예 인문학이라는 책을 몇 해 전에 쓴 적이 있는데, 커피 인문학, 설탕 인문학, 소금 인문학, 등등등등등 해서 인문학이라는 말 자체가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어디선가 들어보는 말 정도로 이해가 되고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게 TV가 됐던 잡지가 됐던 인터넷 웹상이 됐던 끊임없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문학 열풍 시대라고 이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인문학이 뭔가? 그럼 인문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작 그 수많은 인문학을 들으셨던 분들이 우물쭈물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인문학이 뭔지 설명을 명쾌하게 하기가 되게 애매한 영역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인문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설명을 하느냐면요. 사람 인자에 그럴 문자예요. 문자, 사람의 문자, 그것들에 대한 학문. 그런데 이 문자가 있기 전에는 이 문이 문양, 문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의 인류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이 동굴 벽화예요. 그 동굴 벽화의 바탕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수렵을 하고 어떤 동물을 잡고 어떤 무기를 활용했는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인류가 남긴 그런 그 문양들이 사람이 남긴 문양, 그게 인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눕고 옷을 해 입고 만들고 누군가 이야기하고 했었던 그 총체적인 모든 것들이 인문학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나 따라서 그 인문학이라는 그 특성상 사람 혼자서는 그 인문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독백도 아니고, 원래 사람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두 사람이 서로 맞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인자 이렇게 쓰죠? 두 사람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걸 사람인, 서로 맞대고 있으니까 사람이에요. 원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어느 시인님이 설명을 정말 예쁘게 하셨죠. 노처명 시인이신가요? 네, 정호승 씨. 외로우니까 사람인 거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외로움을 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외로움 타요.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존재들은 외로워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안에서 실은 그게 결핍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풍성하고 풍요로우면 외롭지 않아요. 주변에 가족들이 많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면 외로워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정작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내가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 그러면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따라서 인문학은 공동체 안에서 인간이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피부를 맞대고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일정 시간 동안 어느 공간 안에서 만들어질 때 이것들을 인문학이라고 규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독특하게 무예에서 인문학을 설명하는 쪽입니다. 뭐냐면 인간이 수많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수많은 철학들, 수많은 사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책을 써서 글로 정리하고 사람들한테 풀어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올곧게 내 몸에 남아있는 것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면면이 내려놓은 DNA에 담긴 생존 본능에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80% 90% 이상이 태어날 때부터 뱀을 무서워해요. 거미를 무서워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뱀이나 거미 같은 다리 많은 이 동물들 있잖아요.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독 때문에 그래요. DNA 안에 인간의 이 먼 선조 때부터 저 동물을, 저 곤충이든 저 동물을 가까이 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건 위험한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주입이 되면서 그게 DNA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이 힘을 빠지고 이렇게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깨가 축 처져요. 자연스럽게 고개가 떨어지고 땅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몸을 움츠리게 돼요. 이렇게 어머나 하면서 이렇게 움츠려요.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움츠려져야만이 자기의 중요한 부분들을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몸을 앞쪽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야,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자기 중요한 심장이나 이 몸통 안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할 수 있고, 특히나 이 크게 보고서는 이제 세밀하게 보면 동맥류 라인이 다 대부분 그 안에 감춰질 수가 있어요. 피가, 맑은 피가 심장에서 뿜어져 나올 때 동맥을 통해서 갔다가 쭉 한 바퀴 돌아서 정맥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동맥에는 맑은 피가 들어가요. 맑은 피가, 산소가 많이 함유된 피가 뿜어져서 나가서 여러 공간에 지나가면서 산소들, 그 다음에 영양분들을 각 세포한테 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맥들이 대부분 다 어디 있느냐? 잘 닫히면 안 되는 쪽에 감춰 있어요. 어디 있냐면 심장은 자기 가슴 왼편 쪽에 자기 주먹만하게 있어요. 여기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펌프질을 하는데 이게 팔로 가려면 인간이 손가락을 가장 정밀하게 쓰는데 어디로 이 정맥이 숨겨져 있냐면 보세요. 여기에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밑에서부터 팔꿈치 이 겨드랑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정맥 라인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내리면 동맥이 감춰져요. 그쵸? 그게 왜냐하면 이 바깥쪽으로는, 몸 바깥쪽으로는 이 중요한 동맥이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머리, 뇌에 에너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동맥이 어디로 흐르냐? 심장에서 이렇게 타고 이쪽으로 해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많이 보죠?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볼 때 여기를 꼭 누르죠. 자기 한번 눌러보세요. 자기 왼편 목 아래 쑥 눌러보세요. 그럼 심장이 뛰고 있는 게 가장 선명하게 느껴져요. 동맥의 피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흘러 숨겨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호하려면 턱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움츠러지면 동맥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리 쪽 동맥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 이쪽으로 쭉 타고 내려와서
자기의 사타구니 안쪽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동맥이 타고 흐릅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다리를 모으면 기본적으로 동맥이 보호가 돼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가 날 때 뭐 미리 어떻게 하라고 액션을 하라고 비행기 탈 때 설명을 하죠. 머리를 후두부를 보호하고 몸을 최대한 낮춰서 의자 밑에 안전하게 숨으세요. 라는 게 기본적으로 동맥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몸짓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몸짓들이 조금 더 원시적이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변화시켜낸 게 어떻게 보면 무예예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전투적인 기법들을 무예에 담아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활 안에 그러한 이 인류가 생존하고자 했었던 그 본능들의 모음들이 그런 무기 안에 담겨 있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축적을 시켜서 화살을 통해서 발산하는 모습들. 그게 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선비정신이라든가 이런 인문학적 마인드를 투여를 해서 의뢰의 단계까지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화살은 인체에 비유할 때 가끔씩 어디하고 비유가 되죠? 사람 혓바닥을 화살에 비유를 합니다. 혓바닥을. 그래서 속된 말로 혓바닥 함부로 놀리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말이 뱉어지면 그거는 화살 같아요. 나오면 그냥 박혀요. 특히나 내가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더 격앙된 상태에서는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화살이 내 혓바닥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박히는 거예요.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화살을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그리고 정말 심하게 화살을 맞으면 말에 사람이 죽기도 해요. 그게 주술적으로 연동이 돼서 무슨 이렇게 인형 만들어서 막 바늘 찍고 그 사람이 뭐 입었었던 옷 한 조각 집어넣고 막 바늘로 찢고 이런 데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혀가 무서운 그게 역시나 화살과 같다라는 것들. 그러한 화살과 같음을 피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인물의 마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그 안에 담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걸었던 길 자체가 실은 생존의 역사예요. 생존의 역사. 인류가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처음에 인류가 도구가 없었을 때 인류가 사람이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요? 못 싸워요. 곰하고 나타나서 싸우면 죽어야 돼요.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상어 나오면 그냥 잡아 먹혀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버텨내고 살아남기 위해서 인류가 만들어낸 게 집단, 무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포지셔닝을 맞춰서 너는 대장 역할, 너는 뭐 천병 역할, 너는 후미 부대, 너는 중간 등등등등등등으로 발전시키면서 자연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혼자 무리를 짓지 않고 혼자 있었으면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 현 상황에서도 보면 점점 무리를 지어서 도시들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대도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다른 먹거리가 만들어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틀거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계속 도시로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로 또 지방, 농촌이나 뭐 산간 이런 공간은 점점 사람들이 더 줄어들죠.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그거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당장 먹거리가 있어야 살 수 있고 따뜻한 옷을 입어야 그다음에 따뜻하게 집을 지을 수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인류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점점 더 자연과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데, 그래서 인간이 쉰다라는 표현을 할 때 휴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휴식한다. 쉴 휴자 한자로 써보셨어요? 쉴 휴자. 사람 인변에 나무목이에요. 뭐냐면 인간이 쉰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나무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근데 휴식, 식자 한자를 써보시면 어떻게 쓰냐면 스스로 자자에 마음심자예요. 스스로 자자의 아래쪽에 마음심자를 이렇게 써요. 이게 쉴 식자예요. 뭐냐면 나 스스로를 내 마음에다가 딱 올려놓고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이 뭐냐면 이게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나무면 이렇게 기대서 나 스스로를 나를 반추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게 휴식이에요. 자연 속에서. 이럴 때는 사람이 외롭지가 않아요. 혼자서 휴식 취하는 게 가장 아름답고 자기한테 유의미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성찰할 때 그래요.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반추하는 행위를 할 때 사람이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무예수련에서 가장 핵심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들을 무예의 본질적 수련 이유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자, 무예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존재를 하겠죠. 상대방이 존재하는데 나보다 상대방의 실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까요? 상대방이 실력이 더 낮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까요? 낮다고 생각하는 게요? 낮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수련생들한테 무예 수련을 지도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상대방은 최소한 나와 동급이거나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존재라고 상정을 하고 몸을 써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여라라고 해요. 그래야 내가 100%, 120% 내 이 에너지, 내 능력을 더 써내야만이 이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낼 때 내가 나의 한계가 한 번 더 채워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 안에 있는 잔들을 키우는 일들이 바로 무예 인문학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예 인문학은 인문학 자체가 사람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학문, 사람이란 도대체 뭔가, 도대체 무엇을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게 인문학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철학의 가장 시작은 저게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에요. 저기에 지금 대자연이 존재를 하는데 저 자연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존재하고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조금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인류가 만든 철학의 가장 기본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이 필라소피라고 하는 이 철학의 단어도 실은 필로스와 소피아라는 그리스 로마 언어에서 가져온 겁니다. 지혜를 탐닉한다,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필로스의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다름 아닌 나가 생각하는 내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깨우쳐서 내 안에 지혜로 받아들였을 때 그
그 배움을 즐거워하는 행위 자체를 철학의 기본 베이스로 삼아요. 그래서 이 가장 그 시작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라는 고민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러면 뭐 3가지 원소로 만들어졌어, 5가지 원소로 만들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뭐 3원소론, 5원소론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 세상이 물과 있고 불이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등등등등등이 세상을 존재하는 기본 형태들이다. 이게 동양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지고 이야기가 돼요. 그게 음양오행설이에요. 세상은 음양과 오행의 조화 속에서 만들어지고 풀어나간다. 그게 바로 주역의 본질이에요. 주역의 64쾌가 움직이죠. 뭐 지금 한참 지금 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화천대유, 그것도 주역의 쾌예요. 그 화천대유 쾌도 주역에서 보면 되게 재미진 쾌예요. 그 굉장히 주역 공부를 상당히 하신 분이 만든 그 회사 이름입니다. 화천대유 쾌가 쾌를 보면 읽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굉장히 잘 풀려나가는데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잘 풀려나가는 쾌 중에 하나예요. 참 좋은 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쾌의 이름을 회사 이름으로 쓴 거예요. 화천대유라는 쾌의 이름을. 그래서 좀 이게 어디까지 이제 좀 폭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주역에서 얘기하는 음과 양,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가 있고 막대기가 하나가 띄어 있는 사이든 우리나라 태극기 있죠. 태극기 건곤감리의 형태가 주역의 4쾌 중에 기본적인 4개의 쾌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하나 둘 셋까지 있죠. 하나 둘 세 개 긁어서 건곤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쾌가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6쾌가 붙여져서 64개가 돼요. 그러니까 긴 쾌 하나, 그러니까 양 하나, 음이 합쳐져서 음이 양이 될지 양이 음이 될지 다음에 양이 될지 그 다음에 다음에 양이 될지 이 형태로 세상은 음과 양으로 구성된다는 게 태극론이에요. 세상은 태극으로 만들어지니까 낮이 있고 낮이 있으니까 밤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법적으로 딱 이렇게 구별되는 게 있거든요. 산이 있으니까 바다가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태극의 기본 형태, 기본 발상이에요. 그리고 그 구성체들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행에 따라서 목화 토금수가 밸런스를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동양 철학의 시작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심신론이라고 들고 와서 내 안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무예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단순히 이 정신적으로만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내 몸을 통해서 발현되는 에너지의 기운을 느끼는 것들, 그게 바로 무예인문학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뭐 노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공자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뭐 맹자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 삶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단순한 그냥 명제고 그냥 이야기면 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진정으로 땀 흘리고 내 노동 현장에서 그 에너지를 쏟아서 내 먹을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 입으로 들어와서 만족했을 때, 그 다음 내 새끼들이 그 에너지를 먹여서 행복하게 배부르고 따뜻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저는 더 그게 진실하고 올바른 깨달음이고 내 안에 꼭 필요한 인문학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예인문학은 땀속의 인문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수련하지 않고 내 입으로만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에너지를
발현할 수 있는 형태들, 그게 바로 무예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인문학 안에는 좀 전에도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이 순리와 도리와 자연이에요. 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자, 어머님 혹시 순리대로 사세요? 순리대로 사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나는 내 인생은 난 진짜 순리대로 살았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단 한 분이라도. 제가 1년에 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단 한 명도 내 인생은 순리대로 살았다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순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순리대로 살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성인 군자가 돼서 저기 하늘에서 높이 떠받들어 모으실 존재로 이렇게 이미 발전하셔야 돼요. 순리대로 살 수가 어려워요, 되게. 그러니까 물은 아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으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순리거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러한 순리적인 형태들을 거부하게 돼요. 내가 밤에 TV 보고 있는데 재미있어. 너 정말 재미있어. 그 다음 이제 드라마 이제 그 다음 편이 나와요. 근데 너무 졸려. 근데 계속 보고 싶어. 그러면 잠을 안 자고 그 다음 편을 보고 있어요. 힘들어도. 순리는 잠을 자야 돼요. 졸리면 자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이건 아주 작은 비유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순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괜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인문학 안에 이 순리의 문제, 그 다음에 도리의 문제, 그 다음에 자연의 문제. 자연이 사람들이 표현할 때 자연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 참 되게 자연스러워. 그 다음에 머리를 미용실에서 하고 왔으면 되게 자연스럽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바위가 있으면 스스로 저기에 바위가 돼서 그대로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뭔가를 꾸미고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억지로 뭔가를 순리대로 풀어내지 않고 도리에 부합하지 않게 되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자연스럽지 못함이 내 몸 안으로 나타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파요.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라. 앞에 통은 이 통할 통자예요. 통하면, 내 몸 안에서 통하면 통즉 불통이요. 뒤에 통은 아플 통이에요. 통하면 아프지가 않아요. 내 몸 안에. 내 몸 안에서 피가 막힘없이 잘 돌면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통즉 통이에요. 통하지 않으면 어디 하나가 혈전이 생겼던 몸 문제 때문에 막히면 불통즉 통 아파요. 아주 단순 명쾌하지만 인체의 세상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뭐라 정치인들도 뭐라 얘기하고 집에서도 누군가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본질은 딱 하나예요. 통하면 돼요. 사람들이 서로 통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합리적이고 소위 말해서 순리대로 도리대로 자연스럽게 풀어내지 못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그냥 내가 아프면 그만인데 세상이 아파요. 세상이 아프면 그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 아프면 자연 그쪽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내 몸으로 풀어나가는 게 무예인문학에서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거기에 가장 핵심으로 담겨 있는 게 결이에요. 결. 결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모든 거 세상사에는 다 결이 있어요. 결대로 살라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야, 네 결대로 살아라. 응? 사람이 숨 쉴 때 무슨 결이 나오죠? 숨결이 있어요. 들이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 숨결이 불량하면 아픈 거예요. 숨결이 고르지 못하면 아픈 거고 숨결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두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잔잔한 물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 어떻게 생기죠? 물결이 생겨요. 파장이죠. 물결이 생겨요. 그 결대로 물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썩지만 그 물결을 가지고 움직이는 물은 썩지가 않아요. 머릿결이 좋으신 분. 저는 머릿결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긴 머리지만 저 머리 되게 깁니다. 되게 그래서 가끔씩 오해받기도 합니다. 머릿결이 좋으면 빗질을 이렇게 할 때 예쁘게 잘 빗어지죠. 내 아이 이렇게 머리 빗겨줄 때 예쁘게 잘 이렇게 빗겨줄 수 있잖아요. 결이 안 좋으면 으스스하고 이렇게 빗질하다가 뽑혀요. 네. 경험 안 해보셨죠? 밑에 이렇게 잡고 너는 왜 이렇게 머리도 안 감고 그러니 빗질이나 제대로 하고 살아라. 그게 결을 찾는 거예요. 그 결을 찾아가는 길이 실은 삶의 과정이고 수련의 진실이고 본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결이 실은 요 리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 뭐냐면 이게 이 도리의 리자가 이게 이치 리자예요. 이치 리자인데 한자에서 한 12번째 정도 뜻이 있는데 한 7번째 뜻에 옥갈 이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한자에. 옥을 갈, 옥 있잖아요. 옥돌 있죠? 장신구 하는 그 비치색 그 옥. 옥에 결이 있대요. 돌을. 그 옥은 결이 있어서 그 결대로 탁 때리지 않으면 쪼개지 않으면 부서져 버린대요. 옥으로 수많은 장식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쁘게 장식을 만들어도 결대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져 버려요. 자기 평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해서 엄청난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도 그게 결대로 되지 않으면 결대로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쓰게 되고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대로 살아야 한다. 내 몸 결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무예수련이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게 인문학입니다. 무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간합, 거리의 문제예요. 자, 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마주보고 있는데 서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예,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자, 싸우고 있을 때 목소리가 크게 싸우나요? 작게 싸우나요? 크게 싸우죠. 왜 근데 싸울 때 목소리를 크게 싸울까요? 예? 한번 이기고 싶어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겠죠? 제압하려고 상대방을? 예. 예? 열받아서 으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둘이 싸울 때 막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 동의하세요? 거의 비슷한 이유인데 본질적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안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안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안 들린다라고. 내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안 들린다라고 이미 선을 그어버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목소리 크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한 100m나 저기 멀리 있는 내 친구한테 야 친구야 이리 와라고 목소리 크게 해서 부르잖아요. 근데 저기 친구가 있는데 보고 싶은 친구인데 작게 친구야 이리 와 여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에? 들려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들려야만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왜? 상대방이 안 듣고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리 거리가 멀어져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냥 내 옆에 그냥 뺨을 맞대고 있어도 목소리가 커져요. 왜? 상대방은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미 내가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이거는 단순히 거리의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의 얘기를 해볼까요?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 너 사랑해 좋아해 막 이렇게 연인들이 이야기를 하나요? 예? 예? 전혀 그냥 속닥속닥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사랑스럽게 그냥 크게 얘기도 안 해요. 예? 심지어는 말하지도 않아도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시잖아요. 그냥 손만 잡아도 알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심지어 이 나라에 없어도 알아요. 외국의 나라에 있어도 내가 내 자식 새끼가 외국 나가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아이한테 미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지구 반대편, 아니 우주 저 끝에 있어도 내가 사랑하고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 사람한테 미쳐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리라는 게 물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수천 수만 킬로 수억 킬로 수억 광년이 떨어졌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따르겠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영성이 되는 거예요. 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믿음하고도 연동이 돼요. 당신에 대한 믿음. 그게 부처님이 됐던 하나님이 됐던 하느님이 됐던 하늘님이 됐던 마호멧이 됐던 그 믿음의 공통적인 현상은 내 영성, 나의 믿음을 바탕으로 풀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무예할 때도 끊임없이 재는 게 이 거리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거리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차기를 세게 차도 상대방이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맞아요. 에? 상대방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태권도처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런 무예가 있고, 복싱처럼 더 달라붙어서 박싱하는 개념이 있고, 심지어 씨름처럼 둘이 맞대고 하는, 둘이 붙어서 하는, 이건 거리가 0이에요. 씨름을 이렇게 둘이 떨어져서 하는 씨름은 없죠? 그런데 일본 스모, 유술은 약간 떨어져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했다가 부딪혀서 가는 거죠. 그게 각 문화에 따라서 무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의 문제가 앞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거리로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극복하고 내가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그 거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게 무예에서 얘기하는 거리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뭘로 보이세요? 오리요? 자, 오리요? 오리요? 예, 오리. 자, 그럼 난 토끼. 토끼 이쪽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오리 토끼다! 라고 하시는 분. 예,
이게 토끼인 것 같기도 하고 오리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하죠. 예? 이렇게 보면 이쪽을 부리로 보면 눈이고 부리로 하면 얘는 분명히 오리예요. 예? 분명히 오리예요. 근데 반대쪽을 이쪽을 입 주둥아리 쪽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이걸 귀로 보면 얘는 토끼예요. 오리이면서 토끼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쪽으로만 봐요. 내가 한번 이거 오리로 보면 토끼가 안 보여요.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려서 보이는 거지. 한번 이걸 오리로 본 사람은 계속 오리로 봐요. 그리고 한번 토끼로 본 사람은 계속 토끼로만 보여요. 내가 본 거는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봤는데, 내가 토끼를 봤는데 난 토끼예요. 저긴 토끼야. 그냥 토끼예요. 변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저기에 오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쪽 사람은 오리예요. 어떻게 오리지 저 토끼가 있을 수가 있어. 세상사가 다 마찬가지로 오리이면서 토끼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엄청 달라진다니까요. 봐보세요. 이 사람은 죽어도 4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 둘, 3개예요. 예? 봐보세요. 이 사람한테 죽어도 4개인 거예요. 불변의 진리예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본 건 4개야. 이 사람한테 3개일 수가 있어요? 3개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3개예요. 근데 3개인데 이걸 4개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때려 죽일 놈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3개인데 어떻게 그걸 4개를 하냐고. 숫자에서도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에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숫자에서도 이렇게 달라져. 어떻게 4개일 거하고 3개가 공존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공존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 틀 자체가. 그런데 살다 보면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어요. 그런 현실들이 맞닥뜨려지거든요. 내가 보는 것들이 모든 게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작은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는 거예요. 무의를 할 때 상대방의 이런 전투 능력이 보여요. 대충 보면. 그런데 그걸로 판단을 해버리면 100점 100패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전략 전술들을 모든 모험을 다 가지고 있어도 실제 전투 현장에 갖고 와서 딱 까면 이게 정말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무의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지들, 이게 조금이라도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내 안에 남겨둬야 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 겁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수업을 몇 시까지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5시, 예. 5시 30분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장점을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강함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풀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장 자기한테 약한 것도 자기 강점 안에서 풀어냅니다. 뭐냐면 사람이 도덕경 중에 덕경에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은 사람의 몸은 굳고 단단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강하고 단단하고 이런 것들만 삶이 추구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세상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버텨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약간의 여지,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부드러움이 필요할 때가 와요. 그리고 그게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게 가장 강함과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함이 아닌 부드러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어요.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으면 부러집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타서 갈대처럼 나뭇잎처럼 하늘하늘 움직이면서 그 안에 연약함, 부드러움을 강함이 함께 받쳐줄 때 그게 진정 부드럽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탕이기도 합니다. 무예에서도 그래요. 강함만 추구하고 풀어내버리려고 하면 뼈 관절이 다 으스러집니다. 몸이 망가져버려요. 그 안에 안정적으로 호흡하고 풀어내는 형태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유연하게 좀 더 근육을 매끄럽게 풀어낼 때 그 무예가 좀 더 아름답게 승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무예에서도 많이 썼던 말이기도 한데 마음의 잠을 비워라 라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예전에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이 유학을 아주 뛰어나게 오래 공부한 선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선비님이 이 선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기가 깨닫고 싶어서 자기가 유학적으로 풀어보니까 노자가 얘기하는 선이 있고 누가 얘기하는 맹자가 얘기하는 선이 있고 이 선들을 다 공부하고 어떤 노스님한테 찾아갔어요. 스님한테 가서 스님, 제가 이 선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얘기하는 선, 유학에서 얘기하는 선들을 쭉 읊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때 스님이 이렇게 찬물을 끓이다가 이렇게 차를 만드셔서 그 선비를 위해서 이렇게 차를 쭉 따라줍니다. 그 따라줄 때도 노자가 얘기하는 선이 뭐고 맹자가 얘기하는 선이 뭐고 뭐 등등등등 이야기를 계속을 해요. 스님은 계속 찬물을 따릅니다. 따르다가 잔이 다 차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겠죠. 계속 넘쳐요. 선비가 제지를 시켜요. 지금 차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할 때 스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선이 지금 그렇게 찻잔에 넘치는 물과 같다. 그 수많은 지식들이 유학에서 얘기하는 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신이 품고자 하는 그런 그릇을 흘러 넘쳐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맑은 잔에 담긴 찬물은 마시기 좋은 귀한 차예요. 바닥에 떨어진 그 차는 뭘까요? 그냥 걸레로 훔쳐야 할 쓰레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넘치면 차라리 부족함만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숨없이 수련을 하고 풀어낼 때도 자기 잔을 크기를 봐야 돼요. 그 그릇 이상으로 가면 몸이 부서집니다. 몸이 다쳐요. 내가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수련을 해서 조금씩 늘려갈 수는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잔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100개 했고 내일은 200개 한다고 200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한계는 100개인데 200개 하면 그 다음에 못 움직여요. 몸이 혹사당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하면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골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운동은 무예는 잘못 수련하면 젊어서 수련 잘못하면 늙어서 그냥 디스크로 오고 그냥 몸이 작살나서 옵니다. 그래서 계속 병원에 다니는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20대 30대 때 프로 선수로 활동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되게 실은 노후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신체를 쓴 나머지 몸이 이미 그 한계치를 초과해서 부서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잔을 비우는 거예요. 잔을 비워야 다른 찬문을 채울 수가 있죠. 그것들의 끊임없는 반복.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잔을 채우고 자기의 심신을 안정화시키는 일인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태제는 수련은 지루함을 즐기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세상사가 맨날 즐겁고 행복하고 슬프고 엽기적인 일로 가득할까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역사학 전공을 했거든요.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무예에서 1호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수많은 그러니까 역사책을 보면 많은 역사적 사건이 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뭐 1600 몇 년에 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뭐 1700년 몇 년에 무신난이 일어나고 뭐 등등등등등 해서 1910년에 뭐 한일합방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1950년에 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쭉 이렇게 역사적 사건이 쭉 있는 걸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우시잖아요. 매일같이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역사적 사건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일상에.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지극히 평범한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지극히 평범한 1년이 모여서 자기 평생이 돼요. 사시면서 뭐 60년, 70년, 80년 생을 사시면서 내 인생에서 이렇게 슬픈 일, 이렇게 기쁜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으셨어요? 그게 300번 넘으세요? 그러면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일.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 그다음 내 아이가 첫 번째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런 기쁨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아요. 내 아이가 막 100명씩 나오지 않아요. 그 많이 태어나서도 저도 5남매인데 저희 부모님이 나셨을 때 그 5번 저희 엄마도 저 어머니도 이렇게 겪으신 거예요. 내 부모님도 돌아가신다면 2분이 계시잖아요. 그 슬픔. 우리의 역사상에서도 그다음 우리의 일상에서도 엄청나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지만 그렇게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슬픈 일들이 막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 끓여서 먹고 그거 좀 남겨서 점심 때 먹고 남은 거 또 남겨서 저녁 때 먹고 그런 하루가 우리의 일상이에요. 어제 먹었던 양파 좀 잘라놓은 거 이쪽 국에다 넣었다가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양파 남았네 잘라서 이건 두부하고 함께 볶아서 뭔가를 하고 이런 하루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루해요. 그 지루함을 즐기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어제도 된장찌개 먹었는데 오늘 또 된장찌개야? 그럼 내일도 된장찌개야 가면 이제 짜증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냥 끊임없이 짜증은 또 다른 왕짜증을 부릅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안에서 만족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지루함을 즐기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수련할 때도 이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반복을 합니다. 주먹을 지르든 칼을 한번 들어배든 활을 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자세에서 똑같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쉼 없이 반복을 해요. 그리고 그걸 10년, 20년, 30년 제가 무예 수련한 지 이제 27년째예요. 처음에 제 선생님한테 배웠었던 그 자세를 아직도 수련을 해요. 27년의 세월을 끊임없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심지어 제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간 그날 저녁에도 이렇게 칼을 들고 제가 이렇게 수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미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거를 해야 잠이 오는데. 네? 저는 무예 수련을 제 운명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만약에 죽을 때 칼 한 자루 옆에 딱 품고 죽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수련하다가 죽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기도 한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자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하라고 자기 제자야. 자하가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등등등등. 뭐 공자 논어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제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공자가 스승으로서 이건 이렇게 하지 않냐라고 의견을 대답해 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논어에 자하라는 제자 이름이에요. 자하가 이 작은 지역 거보라는 지역의 이 관리로 관원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자하가 공자님한테 스승님한테 스승님 이 지역을 어떻게 다스려야 자기가 정말 좋은 지역으로 건너갈 수 있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공자가 이런 말을 해요. 뭔가 빨리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도 보질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욕속부달입니다. 빨리 하려고 들면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욕속부달. 급하면 자기가 아무리 좋은 마음에 아무리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해도 금세 자기가 지쳐요. 그 지치면 자기가 원래 품었었던 생각들이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팔굽혀펴기 100개 하는 사람이 난 200개를 하고 싶어. 200개를 한 체력을 만들고 싶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뭐 오징어 게임 되게 뭐 유행이기도 하는데 내가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빨리 200만 원을 만들고 싶어. 열심히 수련, 내가 뭐 10년 동안 일해서 100만 원을 모았다고 생각을 해요. 100만 원을 모았어. 근데 빨리 200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마장에 말밥으로 가는 거예요. 왜 뻥튀기는 그 도박해가지고 딱 100만 원 배팅해가지고 또 100만 원 받으면 200 바로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이 그렇게 쉽던가요? 아니잖아요. 급하면 다 털리는 거예요. 그 오징어 게임에 그 말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든 일들이 차곡차곡 그 순서,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무예수련을 할 때도 제가 설명을 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계단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계단을 한번 딱 올라서고 그 다음에 평지가 쭉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또 수련하느냐에 따라서 계단이 또 하나 있어요. 쑥.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자기가 쭉 뭐 내가 영어 공부가 부족하다 그러면 영어 공부를 쭉 하면 느는지 안 느는지 몰라요. 알게 뭐야. 성적도 안 오르고 계속 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차면 영어 공부가 차면 성적이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또 그대로 가요. 이게 얼마나 또 여기에 또 자기가 또 노력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수련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게을러지고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내리면 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요. 왜? 그전에 해왔던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가지 않아요. 또 푹 떨어지는 거예요. 쭉. 부자가 한꺼번에 쫄딱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100억을 가진 부자라면 100억이 한꺼번에 쫄딱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제로 0이 뜨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조금씩 그냥 여기에 10억 투자했다가 여기에 뭐 한 여기 20억 넣었다가 그거 되네 안 되네 뭐 하다가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까 또 10억 넣고 이러다가 차 뛰고 포 뛰고 다 날아가다가 마지막에 정작 이제 자기 집만 이렇게 좀 덩그러니 이거는 없어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아요. 급하게 풀어나가면 될 것도 안 된다라는 그런 무예 수련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반복하고 생각할 때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배움.
이 공간도 좋은 배움의 자리입니다. 배움을 주고받는 자리예요. 배움을.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배움을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시는 청강생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아, 이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에서는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라고 저 스스로 또 질문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배움은 실은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좀 뒤쪽에 나오고 있는데 교학 상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스승이 일방적으로 학생한테 배움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면서 선생님도 변해요. 그래서 이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 선생님에 따라서 이 배움의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교육을 전달하는 방식도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얼마나 잘 자기 몸에 빠르게 적용해서 또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선생님, 스승님의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부분이기도 하는데 예기의 학기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비록 좋은 안주가 있더라도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알지 못하고 지극한 도리가 있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그 좋음을 알 수 없다. 세상 모든 일들이 좋은 건 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저걸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거 알고 저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지 않아요. 소금을 조금 먹고 설탕을 조금 먹어야 고혈압에 당뇨에 도움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참고 자기 삶에 적용시킨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들을 끊임없이 적용하고 풀어내고 정말 내 안으로 내 몸으로 완성시켜내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몸에 대한 배움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진정한 지혜고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워본 후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이후에 어려움을 알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짧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뭔가를 모른다라는 걸 모르니까 궁금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안에 그냥 우물 안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딱 앉아서 이 세상은 이 크기가 다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궁금하고 내가 배우고 싶으면 내가 뭔가 모르는 걸 알 때 내가 배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도 모르는지도 몰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지도라도 찾고 버스를 타고 갈지 자가용으로 타고 갈지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할지 그 목적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아무 데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 데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 주변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못 시켜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아이들한테도 나타나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두려워요. 그래서 대학 4년까지 아이를 잘 키워서 대학 졸업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애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대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부모 입장에서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대학까지 졸업시켜줬으면 네가 이제 밥 벌어먹고 살 거 네가 찾아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대요. 자기 방구석에만 앉아 있어요. 그걸 부모된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아이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걔 그러면 방구석에서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오타쿠라고 딱 이렇게 명명을 해놔요. 방구석에서 그냥 안 나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지는 몰라. 그게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냥 단순히 주입식으로 넌 이걸 해야 돼. 그냥 학원 가. 뭐 그다음에 이걸 해야 돼. 계속 이렇게만 커왔으니까 정작 소속감이 대학까지는 딱 있었던 내가 그 대학에 소속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을 벗어나서 사회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 소속감이 없어져요. 내가 뭘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졌어요. 직장이 없어. 그 다음에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요. 비정규직만 계속 양산되고 많아집니다. 한 달 죽어라 일해봤자 88만 원. 이게 88만 원 세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88만 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비 내고 집세 내고 기본적으로 사는 비용 내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연결돼서 어떤 현상까지 온다? 3포. 결혼을 포기해요. 결혼 포기 전에 연애를 포기해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결혼을 포기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식 포기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요? 연애를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출산율은 계속 다운.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지점이 뭐냐면 제가 분석할 때 뭐냐면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더 생각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틀을 아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끊임없이 풀어내서 함께 고민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네가 궁금한 게 뭔지 네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들 생각의 힘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도 제 아이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웃겨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안 살았거든. 부모님이 왜 아이한테 너 공부해라고 해요? 맨날 보면 야 공부해야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공부 안 한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저도 그래요. 제 딸아이한테 야 너 공부해라. 학교 갔다 왔으면 가방 더 주지 말고 공부하라고 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한 번쯤은 그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고 한 번쯤은 좀 1년 늦게 가도 된다라고 요즘은 조금 좀 생각해요. 인생이 의외로 길잖아요. 살아와 보셨으니까. 의외로 길잖아요. 거기서 1년? 물론 경쟁에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하고 풀어가면 그 1년이 오히려 그 아이한테는 10년, 20년, 30년 평생의 위안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무예 설명 선생님을 구한다고 하는 이 수련생들을 가끔씩 만나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혼자 이렇게 수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책 보고 동영상 보고 자기는 혼자 수련하겠다고 뭐 수련비도 아깝고 뭐 등등등등 이유를 대요. 10년을 네가 수련한다고 봤을 때 10년을 너 혼자 수련하는 것보다 9년째까지 정말 좋은 선생님을 찾으려고 네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 애를 써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1년 제대로 딱 공부하는 게 10년 너 혼자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도 만나보고 이 선생님도 만나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 과정에서 좋은 선생님이 좋은 제대로 된
교육을 주면 그 1년 동안 자기가 훅 커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자기 아집 속에만 묻어서 10년을 그냥 책 보고 자기 혼자만 파고 들어가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인 자체가 서로가 기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무예는 더 그런 것들이 심하게 나타나요. 자기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수련하려면 상대방의 존재를 두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활을 아무 데나 쏘는 것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의 공격, 타격 목표를 하나에다가 두고 그 관역에 맞나 안 맞나를 자기가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당겨놓고 쏘면 그냥 아이들 놀이죠. 그런데 그 관역에 더 가깝게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더 강하게 박히느냐, 이런 형태들을 찾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련을 하면서 자기 몸을 안정화시키고 자기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그게 진정한 배움이고 알미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그게 삶의 지혜로 발전한다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요게 한때 유행했었던 말이기도 한데요. 필드가 선생이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늘 다 입으로만, 글로만, 현장을 벗어난 형태로만 이야기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 안에서 학문 안에서도 이 학문을 닦아도 깊이 사색하지 아니하면 흠매하여 박지 못하는 이야기, 자기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궁금증을 가지면 그 고민과 궁금증을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것들을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는 책을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좋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현장의 경험들, 현장의 지식들을 풀어나갈 때 진정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지금 수원이에요. 수원에 요즘 확 뜨는 업종이 하나 있어요. 통닭, 수원 통닭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통닭집이 1년 매출이 30억이에요. 상상이 가세요? 통닭으로 1년에 30억을 팔아요. 뭐 네이버나 핸드폰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수원 통닭 하면 어마어마 유명해요. 통닭 골목이 있어요. 통닭 골목집이 통닭집 옆에 통닭이 있고 그 통닭집 옆에 통닭집이 있어요. 그게 한 100개가 있어요. 그 통닭 골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통닭집을 내고 싶어. 근데 그 옆집이 통닭집이야. 그 옆집도 봤더니 또 통닭집인 거예요. 통닭집 옆에 통닭집이고 통닭집 옆에 또 통닭집이에요. 그냥 다 통닭집이야. 그런 데서 통닭집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가면 망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잘 되는 통닭집 옆에 무슨 가구상 오래된 게 있었거든요. 이 공간을 자기가 사가지고 통닭집을 내려고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통닭집이 하도 잘 돼. 그러니까 이 집은 통닭으로 1년 매출이 30억이에요. 통닭 1년 매출이 30억이면 통닭 빌딩이에요. 가면 통닭집이 4층이야. 홀이 이거보다 넓어요. 1층 홀이. 근데 다 통닭만 먹고 있어요. 꽉꽉 1층부터 4층까지. 지금 코로나인데도 어마어마해요. 세금만 그 집에서 통닭 팔아서 4억을 낸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자기도 통닭으로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 실제 나와 본 거예요. 현장으로 나와서 그 통닭집에 손님이 가득 찼잖아요. 그러면 대기자 수도 한 30명, 40명, 100명까지 줄을 서요. 쭉 길을. 정말 잘 되는 집은 그렇게 줄 서서 먹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않고 못하고
다른 집으로 이탈하는 사람의 숫자를 이 사람이 이 카운터기로 이렇게 누르면 하나씩 숫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관람객 숫자 체킹하는 거. 그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잘 되는 집. 이름 얘기해도 모르는데 진미통닭이에요. 진미통닭 옆집에서 한 사람이 옆으로 갔어. 두 번째 사람 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서 이 닭집을 못 가고 딴 집으로 간 사람의 숫자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다른 거 없이 서가지고 거기서 옆으로 빠지는 숫자만 계산하고 확인한 다음에 4개월 후에 바로 통닭집 오픈해서 성공했어요. 그 집도 1년에 연매출 15억 원 이상이에요. 통닭으로 연매출 15억이면 얼마나 많이 있는 통닭들이 튀겨지는지 아세요? 그 집은 서비스로 통닭 그 닭똥집을 그냥 쌓아놔요. 이만큼. 알아서 가져가세요. 얼만큼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로 가끔씩 계란도 튀겨가지고 줘요. 한번 다음에 수원에 한번 오시면 거기 수원 통닭골목 한번 가셔서 한번 통닭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색다르게 맛있어요. 그리고 아 정말 통닭 빌딩이 있구나 한번 느껴보실 거예요. 1층부터 4층까지 다 통닭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다 통닭 먹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현장에서의 지식들, 필드가 지식인 부분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풀어내는 게 무예 속에서도 실은 직접 상대하고 맞닥뜨리면서 그러한 실력들이 늘어나거든요. 단순히 혼자 뭐 섀도우 복싱이라고 해서 뭐 혼자 이렇게 상상 속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직접 그 사각의 링에 올라가서 움직이고 주먹을 주고받는 움직임들. 그러면서 자신의 실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세상에 완벽한 무예는 없다. 되게 가끔씩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태권도하고 합기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물어봐요. 누가 이길까요? 이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날에 따라서 날마다 달라져요.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완벽한 무예가 없어요. 모든 거에 완성된 무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무예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무예죠. 세상에 완벽한 자세가 존재를 해요? 없어요. 그 안에서 자기 몸에 맞게 변하고 자기 몸에 맞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게 다 맛있다고 해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맛있는 걸까요? 맛 없는 걸까요? 맛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100사람이 다 저건 천하 진미야 이거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아. 근데 내가 정말 한 숟가락 딱 먹었는데 우와 이거 먹으면 안 돼.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토가 나와요. 이거 맛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다 달라요. 완벽한 사람도 없듯이 완벽한 무예도 없어요. 늘 승리하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늘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 없어요. 뭐 중국? 뭐 고대 로마? 모든 길은 박스 로마라고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한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로마도 무너졌어요. 중국?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중국도 역사적으로 보면 심지어 그 이민왕조 끊임없이 자기 한족이 다른 이민족한테 부대껴서 쫓겨나서 다른 왕조로 뺏겨요. 수, 당, 원, 명, 청 바뀔 때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몽골족이 들어오고 그 전에 거란족이 들어오고 청나라, 다시 또 거란족 수많은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다시 한족 이런 형태로 이 어떻게 보면 보합이 계속 가는 과정이에요. 완벽한 무예가 없듯이 여기에서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어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구별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무예가. 그리고 삶도 그렇게 아는 것이 참된 암인지 끊임없이 증명하고 자기가
또 궁금해하고 풀어나가는 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내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내일도 그 맛있음으로 가려면 그 맛있음이 어디서 맛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은 엄마들의 고민이거든요. 내 새끼한테 더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면 뭐 계량적으로 여기에 2스푼 뭘 넣어야 한다 이런 거 없어요. 내 손으로 그냥 고춧가루 이만큼 집어서 넣어서 뭐 그냥 소금 이만큼 대충 넣으면 간이 맞아요. 그러면 내 새끼들이 가장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밥을 그리워하는 내 새끼들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너무 복잡하게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 완벽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음식을 하나 또 만들어주고 싶으면 자기도 또 연구하잖아요. 또 그만큼 넣었다가 폭망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자기가 몰래 놔두고 혼자 먹어.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완벽함이 없는 형태의 삶들, 세상에 다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삶이 어디 있어요. 불완전하고 또 불안하니까 사람이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외로우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외로움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수련하는 것들. 가까운 근처에서 뭐 공원에서 잠시 자기 몸을 들여다보고 자기 몸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풀어가는 무예에서 기본적으로 갖는 것들이 인문학의 본질이고 자기를 올바르게 찾아나가는 과정들인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